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합지졸, 오합지졸.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아침 8시 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고 있고, 다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은 오 까마귀, 합 모이다, 지 무리, 졸 병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까마귀들이 우르르 모인 것 같은 병사들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겉으로는 배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질서도 없고 통솔도 안 되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실제로는 별 쓸모가 없는 집단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예요.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들이 농민봉기를 일으켰거든요. 진시황이 죽고 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수많은 농민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체계적인 지휘체계도 없었어요. 그냥 불만이 많아서 모인 사람들일 뿐이었거든요. 결국 제대로 된 군대와 맞닥뜨렸을 때는 속자롯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치 까마귀 떼가 큰 매 한 마리 앞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조직력 없이 그냥 숫자만 많은 집단을 보면서 오합지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프로젝트 팀이 딱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회의를 해보면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는 매출 증대만 생각하고 누구는 비용 절감만 생각하고 또 누구는 자기 부서 이익만 생각하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망했죠. 그때 팀장님이 한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지금 오합지졸이 되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뼈아픈 깨달음이 왔어요. 아,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구나. 결국 진정한 힘은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격세지감, 격세지감.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부모님 집 다락방을 정리하게 됐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무심코 펼쳐본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2003년 3월 15일 오늘 친구랑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했다. 너무 재미있었다. 앞으로 매일 게임만 하고 살고 싶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제가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는 게임이 그냥 재미있는 놀이였는데 지금은 그 게임들이 제 직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기 옆에 붙어있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커다란 휴대폰을 들고 계신 모습이었는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과 비교하니까 정말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이런 감정을 한자어로 표현한 말이 바로 격세지감이에요. 격은 사이를 뜻하고 세는 세상이나 시대를 의미해요. 지는 마치 같다는 뜻이고 감은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세대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치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건 중국 위나라 시대예요. 그때 조조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는데 조조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조비가 왕위에 올랐거든요. 조비는 아버지 시대와 자신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치 한 세대가 지난 것 같구나.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조비는 아버지가 살던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로운 시대로 넘어가면서 격세지감을 느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시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였어요. 불과 20년 전 일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때는 친구들과 만나려면 집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 했는데 지금은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연락하잖아요. 그때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결국 격세지감이라는 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은 다시 상자 속에 고이 넣어뒀는데 언젠가 또 꺼내볼 날이 오겠죠? 건곤일척, 건곤일척. 택시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젊은이, 인생은 한 번 던지기예요. 망설이면 기회는 다시 안 와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었거든요. 건곤일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건은 하늘, 곤은 땅, 일은 한 번, 척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걸고 한 번 던진다. 즉, 운명을 걸고 단 한 번의 승부를 벌인다는 의미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걸 걸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거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all or nothing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작전을 세웠거든요. 적군이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신은 자기 군사들을 강가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배를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군사들이 완전히 당황했죠. 장군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한신이 말했어요.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정말 무서운 전략이었지만 군사들이 각오를 다지게 되면서 결국 대승을 거뒀다고 해요. 호세할 길을 아예 막아버리니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저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택시를 탔던 날이 바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날이었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들도 반대했고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그 택시기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망설이고 있으면 정말 기회는 다시 안 온다는 걸. 그래서 그날 바로 사표를 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말이죠. 건곤일척. 때로는 모든 걸 걸고 한 번 던져야 할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흥진비례, 흥진비례. 1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였어요. 취업 면접에서 또다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옆자리 할머니가 놀라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순간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 잘 풀리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한 말이에요. 흥진비례, 흥이다 하면 슬픔이 온다는 뜻이에요. 흥은 즐거움이나 기쁨을 뜻하고 지는 다하다, 끝나다는 의미거든요. 비는 슬플 비자고 레는 올 레자예요. 즉, 기쁜 일이 절정에 달하면 슬픈 일이 따라온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아갈 것 같이 기분 좋을 때 조심하라 하는 의미와 비슷해요. 너무 신나서 방심하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중국 위나라 시대 이야기예요. 위나라 임금 조예가 신하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신하다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임금이 놀라서 물었죠.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서 왜 우는가?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했어요. 태하, 흥이다 하면 슬픔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즐거우니 곧 슬픈 일이 닥칠까봐 걱정됩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그 예언은 맞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위나라는 큰 전쟁에 휘말렸고 그 즐거운 잔치는 마지막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흥진비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버스에서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면접을 볼 때마다 이번은 무조건 합격이야 라고 너무 확신했던 거예요. 특히 마지막 몇 번은 면접관들이 웃으면서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완전히 방심했었거든요. 집에 가서 벌써 합격 소감문까지 써놨을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야,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파. 조금씩 차근차근 가는 게 좋단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들뜬 상태로 면접을 봤는지 알게 됐어요. 결국 20번째 면접에서 합격했는데 그때는 기대하지 않고 차분하게 임했거든요. 흥진비례. 너무 들뜨지 않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만학천봉, 만학천봉.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기 직전이었거든요. 100명도 안 되는 작은 발표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선배가 조용히 말해줬어요. 걱정 마. 저기 앉은 사람들도 다 너처럼 떨었던 순간이 있어. 바로 그 순간 떠오른 말이 만학천봉이에요. 만은 일만만, 학은 골짜기 학, 천은 일천천, 봉은 봉우리 봉이거든요. 1만 개의 골짜기와 1천 개의 봉우리라는 뜻이죠. 엄청나게 많은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가 첩첩산중으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산 풍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끝없이 많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당나라 시대에 두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절 중국은 알록산의 난이라는 큰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두보는 가족과 헤어져 홀로 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밤에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고 낮에는 산적들이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했죠. 그가 쓴 시에서 만학천봉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한 골짜기를 지나면 더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두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더 깊이 있는 시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무대 위의 떨림도 결국 제가 넘어야 할 작은 봉우리 중 하나라는 거였어요. 그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 떨림 뒤에 숨어있던 진짜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정말 만학천봉 같아요. 하지만 그 험한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상누각, 사상누각.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20살 때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가스비가 아까워서 전기포트로 라면 끓여 먹던 그때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매일 밤마다 노트에 거창한 계획들을 적어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달엔 아르바이트 3개에서 돈 모으고, 그 다음 달엔 학원 등록해서 자격증 따고, 1년 뒤엔 좋은 회사 들어가서 월급쟁이 되고, 그 다음엔 승진해서 팀장 되고, 몇 년 뒤엔 독립해서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10년 계획을 빼곡히 써놨어요. 그런데 정작 그 계획표를 쓰고 나면 뭔가 이미 다 이룬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인 영어 단어 외우기는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인 이력서 쓰기는 모레로 미루면서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은 모래사, 위상, 다랑루, 집탁,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래는 말랑말랑하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불안정한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상누각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헛된 계획이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제나라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 조언을 받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어느 날 한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공님, 저희가 적국을 무찌르고 천하를 통일할 완벽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맹상군이 그 계획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정말 치밀하고 거창했어요. 어느 나라부터 공격하고 어떤 동맹을 맺고 몇 년 안에 어디까지 점령할지 모든 게 다 짜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맹상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사상누각이야. 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기초가 없는 계획이라고. 왜냐하면 그 신하는 현재 제 나라의 실력이나 다른 나라들의 상황, 백성들의 마음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멋진 계획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사상누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거창한 10년 계획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단단한 땅을 다져가며 한 칸씩 지어나가는 게 진짜 꿈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주마가편, 주마가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바빠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빨리 가려고 할수록 더 천천히 가야 한다고 배웠는데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주마가편, 이 말을 풀어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주는 달릴 주, 마는 말마, 가는 더할 가, 편은 채찍편이거든요. 이미 빠르게 달리고 있는 말한테 채찍을 더 가해서 속도를 높인다는 의미죠. 현실에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거나 잘하고 있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곽거병이라는 젊은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20살도 안 된 나이에 흉노 쪽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제가 보기에도 이 젊은 장군이 너무 뛰어나니까 더 큰 임무를 맡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날 황제가 곽거병을 불러서 네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이번은 더 어려운 임무를 맡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이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걱정했대요. 하지만 곽거병은 기꺼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고 결국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건 때로는 이미 잘하고 있을 때 더 박차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 그동안 적당히 만족하며 살았는데 할머니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주마가편의 순간이 된 거죠. 이미 괜찮다고 생각할 때야말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거더라고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결초보은,
결초보은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표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었죠. 궁금해서 펼쳐보니 아버지가 평생 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 병원비를 빌려준 삼촌, 어려웠던 시절 쌀을 나눠준 옆집 아줌마,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보증을 서준 친구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결초보은이에요. 결초보은은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결은 맺을 결, 초는 풀초, 보는 갚을 보, 은은 은의 은자예요. 아주 작은 풀 한 폭이라도 묶어서 은혜를 갚겠다는 의미죠. 받은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시대에 위모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위모자가 죽기 전에 그 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다시 시집가지 말고 홀로 살아라. 하지만 위모자의 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는 자유롭게 사세요. 다시 시집 가셔도 됩니다. 그 첩은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의 유언을 지킬 것인가?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고민 끝에 그녀는 아들의 말을 따라 다른 남자와 재혼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위모자의 아들이 전쟁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땅에서 풀들이 서로 엮이면서 적군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그 덕분에 위모자의 아들은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죠. 사람들은 이것이 죽은 위모자의 혼이 아들을 구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자신의 첩을 자유롭게 해준 그 은혜를 죽어서도 갚은 거라고요. 그 공책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를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계셨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병실에서 계속 중얼거리셨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김 사장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박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를 갚지 못한 분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정한 결초보은은 거창한 보답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자체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천재이루, 천재이루.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한 할아버지가 젊은 직장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 걸 봤거든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반대인데 그 직장인이 깁스를 한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셨고 젊은이는 고맙다며 90도로 인사했죠. 그 순간 온 지하철 안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천재이루예요. 천재이루는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천은 일천, 재는 해년, 일은 하나일, 우는 만날 우자를 써요. 말 그대로 천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드문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소중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 위나라 시대에 조식이라는 문인이 있었어요. 조조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형인 조비가 황제가 된 후 늘 견제를 받으며 살아야 했죠.
어느 날 조식은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현명한 임금과 충신이 만나는 것은 천재이루의 기회다 라고 말이에요. 자신 같은 인재가 진정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라는 안타까움을 담은 거였죠. 그때부터 천재이루는 정말 드물고 소중한 기회를 뜻하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지하철에서 제가 깨달은 건 천재이루가 꼭 거창한 성공이나 출세의 기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젊은 직장인 사이에 흐른 그 따뜻한 순간, 서로의 마음이 통했던 그 찰나도 천재이루였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와 진짜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그날 비로소 알게 됐어요. 세상에는 매일 수많은 기회가 스쳐 지나가지만 진짜 천재이루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천고마비, 천고마비.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장 보러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시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늘도 안 보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할머니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을이란다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천고마비라는 사자성어요. 하늘천에 높을고 말마에 살찔비. 말 그대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이에요. 가을철에 맑고 높은 하늘과 기름진 목초지에서 살이 오른 말들을 표현한 말인데 결국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일인데 흉노족이라는 북방 민족들이 매년 가을이 되면 중국을 침입했거든요. 왜 하필 가을이었을까요? 바로 이때가 말들이 가장 튼튼하고 살이 올라있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여름 내내 좋은 풀을 뜯어먹은 말들이 가을이 되면 근육질의 지구력도 최고조에 달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하늘은 높고 맑아서 아름답기는 한데 동시에 적들의 말이 가장 건장해지는 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처음에는 조심해야 할 때라는 의미로 쓰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가을의 좋은 날씨를 표현하는 말로 바뀐 거예요. 그 할머니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길에 정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바쁘게만 살았는지 깨달았죠.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일에만 쫓겨서 정작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었구나 새삼 느꼈어요. 때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맹자정문, 맹자정문. 길고양이 한 마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제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확히 오후 3시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함없이 말이에요.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서 그 고양이를 따라가 봤더니 놀랍게도 복잡한 골목길을 헤매지 않고 정확히 목적지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고양이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맹자정문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맹자정문은 장님맹, 사람자, 발을정, 문문 이렇게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역하면 장님이 문을 바로 찾아간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깊게 들여다보면 외적인 조건이나 한계가 있어도 내면의 확신과 경험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라는 뜻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 전국시대 때 제 나라에 한 현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마을 어디든 혼자서 정확히 찾아다닐 수 있었죠.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눈으로 보는 길은 하나뿐이지만 마음으로 아는 길은 수천 가지입니다. 저는 마음의 나침판을 따라 걸을 뿐이에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화재가 났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길을 잃고 있을 때 그 현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오히려 눈이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길을 찾아낸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는 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며 맹자정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의존하며 살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항상 불안해하고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며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고양이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길을 찾고 있었어요. 냄새로, 소리로, 발바닥 감촉으로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길 찾기는 눈이 아니라 경험과 직감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인아, 그만 좀 만져. 하루 종일 날 들여다보면서 뭘 그렇게 찾는 거야? 맞아요. 요즘 저희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 앱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보다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유튜브로 넘어가고 결국 운동은 뒷전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인데요. 과는 지나칠 과, 유는 같을 유, 불은 아닐 불, 급은 미칠 급이라는 한자예요. 직역하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예요. 조인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공자가 한 말이에요. 공자에게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공이 스승에게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자장과 자아 중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자장은 예의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자아는 반대로 예의에 조금 소홀한 편이었거든요. 그때 공자가 답했어요.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죠. 그럼 자장이 더 낫겠네요?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바로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말의 시작이에요. 공자는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좋다고 중용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핸드폰 앱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다가 결국 2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면서 목과 어깨는 더 아파지고 눈은 더 피로해지고 건강을 위한 행동이 건강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날부터 저는 핸드폰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운동할 때는 아예 다른 방에 두고 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비육지탄, 비육지탄. 에어컨도 없던 그 무더운 여름밤이었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티던 원룸에서 밤새 뒤척이다가 문득 제 허벅지를 만져봤거든요. 언제부턴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슬픔이었어요. 단순히 살이 쪘다는 슬픔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아쉬움 같은 거였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비육지탄이에요. 비는 넓적다리 비, 육은 고기 육, 지는 어조사 지, 탄은 탄식할 칸이거든요. 넓적다리에 살이 쪘다고 탄식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다이어트 걱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서 한탄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황제 유비 현덕에게서 나온 말이거든요. 유비가 형주에서 유표라는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지낼 때였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정치적 야망도 접어두고 그냥 평범하게 먹고 자고 쉬는 나날들만 반복됐거든요.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던 영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유비가 화장실에 갔다가 자신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느라 단단했던 허벅지에 살이 쪄 있더라고요. 그 순간 유비가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어요.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늙어버릴 것 같다면서요. 그 무더운 여름밤에 제가 느꼈던 감정도 정확히 그거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운동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인터넷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허벅지 살을 만지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내 재능을 썩히고 있구나.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핑계만 대면서 미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 아쉬움과 후회가 바로 비육지탄이었던 거예요. 결국 재능은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기회는 잡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비육지탄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고묻힌, 사고묻힌.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린 건 울음소리였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서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목소리더라고요. 몇 년째 연락도 안 하던 대학 동기였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한참 있다가 겨우 한마디 하더라고요. 혼자야.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깊숙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혼자라는 말, 단순한 두 글자인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사고무친이에요. 사는 주위를 둘러본다는 뜻이고 고는 돌아본다는 의미예요. 무는 없을 무자, 치는 친척 친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친척이나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연락처를 아무리 뒤져봐도 전화할 사람이 없고 카톡방 목록을 봐도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순간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 공자 광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다가 결국 모든 걸 잃게 됐거든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형제들을 배신하고 신하들을 의심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적만 가득하고 믿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누군가가 사고무치미로구나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권력을 위해 모든 인간관계를 희생시킨 대가였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새벽 전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고 묻힌 상황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가족한테는 말하기 부끄럽고 친구들한테는 자존심 때문에 털어놓기 어렵고 그래서 몇 달째 혼자 버티다가 결국 무너진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 용기가 없어서 생긴다는 거였어요. 혼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지만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골육상잔, 골육상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우리 동네 골목을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들을 얼마나 소중히 지키는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새끼들을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어미는 보이지 않고요. 생각해보니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깊이 상처를 주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골육상잔이에요. 골육상잔. 뼈골자에 살육자, 서로 상자에 해칠 잔자를 써요. 뼈와 살이 서로 해친다는 뜻인데요. 뼈와 살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서로 해친다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이 말은 혈연관계인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해치는 상황을 뜻해요. 형제자매끼리 싸우거나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지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멀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위나라 조조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비와 조식이 특히 뛰어났어요. 둘 다 총명하고 재능이 넘쳤거든요. 조조는 후계자를 정해야 했어요. 형인 조비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고 동생 조식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죠. 조조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두 아들 다 훌륭한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말이에요. 결국 조비가 후계자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황제가 된 조비는 동생 조식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재능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어느 날 조비는 조식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한 편 지어라.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식은 슬픈 마음으로 이런 시를 지었어요. 콩을 싸무려고 콩깍지를 태우니 솥 안에 콩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어찌 이리 급하게 나를 해치려 하느냐. 이때부터 골육상잔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 길고양이를 본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큰 싸움을 했거든요. 사소한 일이었는데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방에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그 어미 고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끼를 그렇게 아끼던 어미가 어디로 간 걸까? 혹시 새끼를 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게 되는 거죠. 뼈와 살은 원래 하나예요. 서로 해치면 결국 자신도 아프게 되죠. 가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욕속부달, 욕속부달. 라면 하나로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자취방에서 끓여 먹던 그 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더 많은 걸 가졌는데 말이에요.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욕은 발할 욕,
속은 빠를 속, 부는 아닐 부, 달은 이를 달이에요. 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언가를 너무 서둘러서 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되고 결국 더 늦어진다는 의미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어서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결과도 당장 보려고 해요.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하면 30분 내로 와야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 사면 당일 배송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시대에 공자의 제자였던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하가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냐고요.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욕속즉 불달. 빨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농부가 벼가 빨리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벼를 잡아당겨서 키우려고 했다가 결국 벼가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편지 하나 보내려면 며칠이 걸리고 멀리 여행 가려면 몇 달씩 걸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급해 했나 봐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을 했겠죠. 라면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제가 왜 더 행복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결국 욕속부달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돈을 벌려고,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중한 순간들,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게 결국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우심열렬, 우심열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아주머니가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핸드폰 화면은 뉴스가 가득했어요. 경제 뉴스, 사회 뉴스, 국제 뉴스까지. 그 아주머니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우심열렬이라는 말이에요. 근심스러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른다는 뜻인데요. 우는 근심할 우, 심은 마음 심, 열은 뜨거울 열, 렬은 격렬할 열자를 써요. 글자 그대로 풀면 마음의 근심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걱정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염려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걱정돼 하는 게 아니라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시경이라는 중국 고대 시집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당시 주나라 시대에 백성들이 나라 걱정을 하며 쓴 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우심열렬, 염려, 분흥매라고 해서 근심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니 잠도 잘 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흉년이 들까봐, 나라가 망할까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걱정했던 거예요. 개인의 작은 걱정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가슴이 타들어갔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아까 그 지하철 아주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저도 그 순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걱정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이런 마음도 결국 무언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가족 걱정, 미래 걱정, 세상 걱정까지. 우심열렬.
근심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건 결국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유명무실, 유명무실.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에요. 정장 입은 남자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짝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표정이 정말 당당했어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유명무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는 있을 유, 명은 이른 명, 무는 없을 무, 실은 열매 실자예요.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는 상황을 말해요. 마치 포장지는 화려한데 안에는 빈 상자만 들어있는 선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춘추전국 시대 위나라에 위영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정말 화려함을 사랑했거든요. 궁궐을 아름답게 꾸미고 온갖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 채웠어요. 신하들도 모두 호화로운 옷을 입고 다녔고요. 다른 나라 사신들이 와서 보면 와, 위나라 정말 부강하구나 하고 감탄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국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군사력도 형편없었고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위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때 위나라 백성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화려한 궁궐을 바라보면서도 배는 고프고 왕은 사치를 부리는데 자신들은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 짝퉁 가방을 든 남자분을 보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우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똑같았거든요. SNS에는 항상 행복한 모습만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정작 집에 돌아가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눈물이 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유명무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실속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모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불생불멸, 불생불멸.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인님, 저 좀 그만 만지세요. 하루 종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시는데 정말 피곤해요. 웃긴 상상이죠? 그런데 핸드폰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정보들, 사진들, 메시지들은 과연 언제 생겨났다가 언제 사라질까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불생불멸이에요. 불은 안일불, 생은 날생, 불은 안일불, 멸은 멸할 멸자를 쓰죠. 그러니까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세상 모든 게 태어나고 죽는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니요. 이 말은 불교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모든 존재의 본질은 영원 불변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는 계속 변하지만 그 근본적인 에너지나 본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어도 결국은 물이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인도에 한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바로 부처가 되신 분이거든요. 왕자였을 때는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죠. 아,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은 대체 뭘까? 정말 끝이 없는 걸까? 고민하다가 결국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수행의 길을 떠났어요. 몇 년간의 깊은 명상 끝에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은 다른 형태로의 변화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본질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제 안에 저장된 모든 추억들,
지나간 시간들, 심지어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은 늙고 변하지만 제가 가진 마음의 에너지, 사랑했던 기억들, 누군가에게 전했던 따뜻함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다만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져 나갈 뿐이죠.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변화가 아니라 영원함이었던 거예요. 모든 건 계속 흘러가고 이어지니까요. 구일목, 구일목.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갑자기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니 80만 원이었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이런 돈을 써도 되나 싶어서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돈이 제게는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작은 돈일 수도 있겠다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이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구우일모라는 말이에요. 구는 아홉구, 우는 소우, 일은 하나일, 모는 털 모자를 써요. 9마리 소에서 털 한올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바다에서 물 한 방울, 하늘의 별 하나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기라는 엄청난 역사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황제를 변호하다가 궁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보통 남자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마천은 달랐어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죽는다면 그건 9마리 소에서 털 한 올을 잃는 것과 같다.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내가 살아서 역사를 기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될 것이다. 실제로 사마천은 그 말대로 살았어요. 치욕을 견디며 10년 넘게 사기를 완성했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그 시대의 생생한 역사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한 사람의 고통이 인류 전체에게는 구우일모 같은 일일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에게는 온 우주만큼 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깨달은 건 크고 작음이라는 게 결국 관점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80만 원이 제게는 큰 돈이지만 제가 받은 사랑과 경험에 비하면 정말 구우일모 같은 거더라고요. 때로는 작은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때로는 작은 것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